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정치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4세 조선의 어르신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 한 채, 예금 좀 있는데도 자식에게 물려주려니 세금이 너무 무겁다며 걱정을 전하셨습니다. 실제로 중산층 이상 시니어들에게도 상속세는 단순한 부자 세금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당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도 상속세의 구조 자체는 손봐야 한다고 보며 공제 항목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신 분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 5억 원화 자녀 등 수중인에 적용되는 일괄공제를 통합해 이 공제를 8억 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에게는 기존 5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1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초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 총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자산 공제나 장례비용 공제 등을 더하면 약 20억 원 규모까지도 실질적으로 비과세 상속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71세 최태균 어르신은 집값 오른 것 말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데도 세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제 확대는 중산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제를 늘린다 해도 그 절반 이상이 배우자 공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먼저 사망하고 남편이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이미 없거나 고령으로 함께 사망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자녀에게 직접 상속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셈이죠. 세무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한 대전 출신 이지우 세무사는 배우자 공제 구조는 생존 배우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시스템이라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가는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상속세 공제 확대라는 말은 단순히 세금 줄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받느냐, 어떤 조건에 따라 받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은 단지 재산을 넘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속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세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2번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윤광희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공제가 즉시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날 경우 2차 상속에서 다시 상속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4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20억은 어머니께, 나머지 20억은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씩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1차 상속에서 약 7.2억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차 상속 시엔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일괄 공제 8억 원만 적용되고 남은 12억 원에 대해 약 3.2억 원의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결국 1차 7.2억, 2차 3.2억 총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1세 오정태 어르신은 결국은 세금 2번 내는 구조라니 배우자에게 주는 것도 고민이 된다며 상속 설계를 다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지만 모르고 진행하면 2~3배 더 낼 수도 있다는 점이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세컨드 홈 세제 특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충남권을 포함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주택수로 앉힌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분이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한 채를 더 구매하더라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2억 원까지 보유세 특례, 종부세 완화 같은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9세 박정현 어르신은 이사갈 생각은 없었는데 세제 혜택이 크면 자식들 교육이나 노후 설계 겸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컨드 홈 제도는 주택을 정리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분들 또는 자녀와 함께 생활 기반을 바꾸려는 시니어 세대에겐 충분히 실익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제도의 조건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보유한 주택, 나이, 지역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상속과 부동산이 겹치는 경우엔 구조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한 채로도 세금 걱정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문희 어르신은 재산이라 해봐야 살던 집 한 채인데 이걸 자식한테 넘기려 해도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니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특히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제도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상상 이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 공제였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시세 차익의 무려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혜택도 큽니다. 재산세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 세종부세의 경우에도 1인당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6억 원 공제보다 2배 늘어난 수치로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럼 이런 혜택을 왜 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땅, 자금, 인구를 경제 3요소로 본다면 지금은 인구 문제가 가장 시급한 시대입니다. 2024년 발표된 세컨드 홈 세제 특례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도권에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존의 모든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군포시에 사는 72세 이한철 어르신은 자식이 결혼하면서 분가하려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사도 기존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이 유지된다니 고민이 줄었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기는 반드시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이미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동일 지역 내 추가 취득 시 혜택 제외됩니다. 이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수 증가로 보지 않아 비과 세종부세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야당 대표가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 지역의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및 분산, 거주 목적의 수요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더 마련하고도 세금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세컨드 홈 세제 특례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곧 160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정부가 지정한 80여 개의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수도권 1주택자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에서 여기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곳을 추가해 총 160여 개 지역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는 11개, 대구광역시에는 4개 자치구가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 대도시권에서도 제2의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1세 이은숙 어르신은 지방에 있는 고향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혜택이 있다면 되레 하나 더 장만해서 손주들 오갈 때 쓰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지방 살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 대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충남을 메가시티로 키우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이미 대전과 충북, 충남을 잇는 과학수도 미래산업벨트 공약도 있었기에 지방 부동산의 세제 혜택이 더해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정부 지정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소멸 위험 지역 내 주택일 것.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일 것.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해당 지역에 기존 주택이 없어야 할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이 기준에 맞추어 혜택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횡재세 논의 재점화입니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전쟁, 유가 상승,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갑자기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기업의 25%의 횡재세, 이탈리아는 33%, 미국은 최대 50%까지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부터 금융회사와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이 고금리 덕분에 기록적인 이익을 올리는 반면 서민들은 대출금리에 고통받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횡재세 논의가 다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0세 최종섭 어르신은 은행은 이자, 수입으로 웃고 우리는 금리 올라서 허리 휘고 세금이라도 좀 걷어서 서민한테 돌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기업 투자 위축, 경제 위축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융기관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다시 한번 한시적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치 흐름에 따라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횡재세 횡재 이익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정치권에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금이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지, 우리 같은 서민 생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차례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3년 11월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4년에도 관련 내용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횡재세란 쉽게 말하면 노력 없이 갑자기 큰 이익을 얻게 된 기업에게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걷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 급등, 금리 상승, 전쟁 등 외부 환경 때문에 정유사나 은행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거뒀을 경우 그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기업에게 25%의 횡재세를 적용했고 이탈리아는 33%, 미국은 최대 50%까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에 사는 74세 김희중 어르신은 은행은 요즘 대출 이자만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데 거기서 세금 더 걷는 게 서민을 위한 거라면 좋은 일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금리로 인해 금융권 이익은 늘고 있지만 서민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횡재세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투자 위축, 고용 불안,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가 횡재냐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외부 환경 덕분에 갑자기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그 이익을 무조건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투자나 고용 확대 같은 미래 성장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1세 박성래 어르신은 기업에서 세금 더 내는 건 좋은데 그 부담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면 안 되잖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은행이 횡재세를 내게 되면 에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정유사나 에너지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면 에서 휘발유, 가스,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기업이 내는 것 같아도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정책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다시 강화하자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2세 이정순 어르신은 재산세가 조금이라도 줄면 생활에 숨통이 트이죠.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은 더 걱정 말라는 얘기 같아 안심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 세종부세를 낮춰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와 동시에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026년 5월 8일까지 한시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과세를 정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68세 김한수 어르신은 10년 전 한 채는 5억에 다른 한 채는 4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째 집을 10억에 팔았다면 시세 차익은 5억입니다. 이때 1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거의 0원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기준이 12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정지역의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 42%, 중과세율 20%가 추가돼 총 62%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세 차익 5억에 대해 3억 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3주택자라면 세율은 무려 72%까지 올라갑니다. 세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실제로 남는 수익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주택자에게는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고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과거와 같은 무거운 중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합 전략이죠. 요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재건축을 앞두신 분들께는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1세 송기철 어르신은 최근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려고 알아보니 양도세가 무려 3억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내 집을 팔아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0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국가가 6 납세자가 살을 나누는 상황,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동안 폐지가 논의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무려 1억 6천만 원까지 청구됐습니다. 이 부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 목동, 경기 분당과천, 부산 해운대 등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교정하겠다는 표현과 함께 국토보유세 도입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토지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과세하겠다는 구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국토보유세는 전국민 과세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점에 따라 이 정책들은 전면 재정비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팔까가 아니라 팔면 얼마나 남는가, 남는 게 있긴 한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68세 김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아껴서 산 집인데 팔아도 반은 세금이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어요. 그냥 자식 줄 생각으로 살고 말죠. 세금이 달라지면 노후 전략도 가족 계획도 바뀝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미리 알고 대응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